생각보다 그 한국의 고위 인사가 독도를 방문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갑자기 다음날 일본에서 막 발작 버튼 누르고 왜 경찰청장이 독도를 가고 이러면서 막 엄청 항의하고 K-팝 이 정부도 좋아하잖아요. 저 잼버리 때도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독도를 방문하지 않을까. 네. 자, 중립기어 이슈 탑5 5위부터 오늘 오랜만에 진행자가 아니셔서 네. 그러신가 봐요. 빨리 말하고 싶어. 네. 이슈 탑5 5위는요. 일본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이거 앞에 걸 안 하고 바로 넘어왔군요. 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독도랑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 요거랑 이제 관련해서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본 내외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해외에서는 뭐 이제 전문가나 대학 교수 같은 분을 섭외해서 네. 영유권 주장이 정당하다는 식의 이제 정보를 담은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겠다. 뭐 일종의 뭐 뉴스레터 같은 건가 보죠. 예. 그런 거를 보내겠다. 약간 학술적인 접근이고, 그다음에 자국 내에서는 이제 세미나 개최, 그다음에 영토 주권 전시관 보수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영토 주권 전시관이 어떤 곳이냐면 그 독도나 이제 센카쿠 열도, 북방 영토 이런 이제 그런 조건들에 대한 일본의 약간 주장들을 이제 배치해 놓는 네, 약간 전시관. 일종의 전시관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독도가 일본 땅이다 약간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자료들도 전시가 돼 있고요. 그 여기에 총 책정된 예산이 일본 그 엔화로 3억 엔,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하면 27억 3천만 원 정도. 이게 네. 이제 예산안에 편성이 됐다고 이게 뭐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많은 건가요? 사실 그 일본 2023년도 올해 기준으로 예산이 114조 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140조 정도 되니까 사실 엄청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 네, 이런 쪽에 이제 배치를 했다. 이런 게 이제 저희 입장,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좀 분통이 터지는 예. 일이죠. 지금 구독자분들도 그러는데 이게 일본이 독도 갖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죠. 반복돼 있었던 건데 네. 꾸준히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띄워주신 그 CG 보면은 네네. 이게 그 홍보 영상이더라고요. 네. 보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떠셨어요? 어떤 영상이었죠? 저는 예전에 아마 이 영상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예. 약간 되게 이렇게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약간 그런 느낌 있죠. 학교에서도 이렇게 참 틀린 소리를 진지하고 약간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하면 약간 열받잖아요. 그런 느낌의 영상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독도가 이게 자국의 땅이라면서 미래 세대에는 뭐 갈 수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네네네네. 나오는데 이제 이게 그런 영상이 한번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외부성이 아예 홈페이지에서 독도에 대해서 그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도 사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공공연하게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역사 왜곡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대체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대응이었죠. 특히 예.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일본은 이거를 자꾸 시끄럽게 해가지고 국제 분쟁으로 좀 키워보려고. 그래서 온갖 뭐 국제법 재판소나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예.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급적 조용한 대응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적인 대응인데 지금 일본도 보면은 약간 은밀하게 여론전 그리고 이 톤을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아까 권기범 기자 얘기했지만 뭔가 이전에 어떤 좀 거칠고 좀 그런 톤의 어떤 대응이 아니고 다른 여론전을 좀 강화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예전에 좀 때로는 충격요법도 좀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2012년 8월 10일 날 이제 8.15 광복절 그 5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독도를 방문했어요. 예. 그때 이제 그게 현직 대통령 첫 번째 방문이란 말이에요. 일본 막 들썩들썩했죠, 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한일 관계가 조금 뭐 그 이후로 더 나빠졌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60% 이상이 국민의 60% 이상이 이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지지했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지지층뿐만 아니라 약간 중도를 이끌어내는데도 저는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들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독도를 방문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진짜요? 정말 저의 내피셜로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독도는 그쵸. 이 국민들의 정서가 예.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금 최근 며칠 이게 방류 이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어떤 선동이나 비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에 끌려가지는 않고 있어요. 분명히 과학적인 어떤 상식에 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계시고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물론 불안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도는 워낙 우리의 어떤 오랜 역사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상황각에 있어서 되게 깊은 깊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나 대통령도 되게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후쿠시마 오염수하고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년 총선도 있고 예. 뭐 깜짝 표심을 그래서 공략하는. 대통령이 또 예. 독도에 적당한 시점에 방문하지 않을까 그런 한번 예상도 한번 해보는데 네. 그 실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오히려 이 정부 차원의 어떤 대응도 저는 일본의 대응 방법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그런 예.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늘 앞장서서 대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네, BTS가 막 거기서 네. 뮤비 찍고. 세계인들한테 자연스럽게 네. 이 우리의 전문가들한테 땅이다. 이메일 보내고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겠죠. 네. 그런 식의 대응. 우리 뭐 K-팝 우리 정부도 좋아하잖아요. 저희 잼버리 때도 보면 결국은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 살렸잖아요. 잼버리 예. 사태를.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 좀 바라겠습니다. 근데 일본이 생각보다 그 한국의 고위 인사가 독도를 방문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예, 해서 예전에 저 이제 그 2021년도에 경찰청장이 독도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경찰청 나가서 뭐 취재를 하는데 저는 진짜 독도를 갔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그냥 갔구나. 예. 약간 그래서 그때 제가 취재한 거는 뭐 몇 시에 뭐 어디서 뭘 타고 어디서 어떻게 갔고 뭐 이런 걸 그냥 취재해서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이랬는데 갑자기 다음 날 일본에서 막 항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약간 발작 버튼이 눌린 네. 거예요. 그래서 왜 경찰청장이 독도를 가고 이러면서 네. 막 엄청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약간 저희들 기자들끼리는 야 희한하다.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약간 우리랑 받아들이는 온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그냥 경찰청장이 갔대. 갔구나. 네. 근데 거기는 경찰청장이 감히 우리 다케시마에 가서 이거 막 가고 말이야 막 이런 식의 반응인 걸 보면 네. 확실히 한국 국민들이 약간 받아들이는 쪽 온도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쪽도 결국은 이게 하루아침에 어느 그런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역사 왜곡이 이루어졌잖아요. 교육도 계속 그렇게 했고. 네. 저는 뼛속까지 일본 사람들도 이거는 독도는 자기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무관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거기도 이제 보수 우익 쪽 인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경찰청장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이제 가끔 가도 그런데 경찰청장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우리 땅인데 말이죠. 우리는 어이가 그냥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해답의 책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아 그래요? 벌써?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기범 선배가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 저희 정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답의 네. 책을 예, 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책 소개 안 해주시나요? 이 책 소개 해야 되나? 이게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책인데 여기 안에 다양한 해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랜덤으로 펼치면 요런 식의 메시지들이 들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독도에 근데 사용법이 있어요. 10초 동안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대요. 근데 10초 동안 제가 말을 안 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아무 있겠습니다. 소리나 떠들고 예. 하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네. 질문이 뭐죠? 자,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장난스러운 호기심으로 접근해 보라. 장난스러운 호기심. 약간 비슷한데요? 그러면 약간
네, 문화 네네, 콘텐츠를 문화 위해서 우리는 콘텐츠적으로. 더욱 부드럽고 네. 유쾌하고 즐겁게 전 어떤 세계인들에게 대응을 각인시킬 해봐라. 수 있는 예. 우리 땅이라는 것을. 순간 놀랐다. 전원 답이 나오길래. BTS 독도 예. 방문. 예, 자. 센터장님도 우리 정부를 향해서 뭐 이렇게 대처해달라.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독도 깜짝 방문 이거 한 예상해 주셨는데. 저는 하셨으면 개인적으로 좋겠고요. 예. 그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네. 하여튼 아마 고민하고 있겠죠. 정부에서도 이 독도와 후쿠시마 오염수는 다르게 이제 대응한다는 걸 뭐 잘 아시고 계실 테니까 예. 꼭 방문이 아니어도 네.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구독자분들과 저희 기자들도 계속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탑4는요. 북러 회담 향방은이라는 겁니다. 자, 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러시아로 출발을 했잖아요. 네, 지금 뭐 일본 쪽 보도에서는 뭐 어디 역에 도착을 했다 이런 예.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그 어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 중이다. 태양호라고 하나요? 전용 열차? 예, 태양호를 타고 이동 중이라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 동방 경제 포럼이 이제 열리는데 이게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이제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네. 아마 이르면 내일쯤 푸틴 네. 대통령과 북러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마 이제 주요 의제는 그 무기.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그렇죠 무기 거래 관련된 예. 뭐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우리 정부도 이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다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NN에 따르면은 김정은이 러시아 핫산역에 도착을 했고 환영 행사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무기 거래에 초점 맞출 것이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양국의 무기 거래 가능성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미 결정되지 않았을까요? 뭐 사실 아시잖아요. 그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사전에 다 조율 다 그쵸, 하고 예. 내용 세레모니 식으로. 의제 다 결정하고 어느 정도 수위로 얘기할지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최종 도장 땅땅땅 찍으러 가는 이제 이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무기 거래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 특히 최고 정상들이 만날 이유가 이유가 없죠. 예. 예전 같은 물론 지금 한미일이 지금 전례가 없이 지금 밀착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나 러시아, 예전 예. 전례로 보면 사실 종종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예. 적이 있지만 지금은 사실 러시아 사정이 좀 다급하거든요. 예전하고 틀리고 예. 북한은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한미일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랜 전례 지금 2년 가까이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안팎에서 지금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북한과 러시아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동북아 정세에도 위협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 얘기하니까 좀 하나 더 짚어보면은 9일에 세 번째 열병식을 열었죠. 자,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점 좀 주목하셨어요? 저는 주말에 그 뉴스 보니까 리설주 사라지고 김주애가 그 자리에 그런 네. 타이틀로 굉장히 그렇죠.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언론에서. 근데 김주애가 앉았던 자리가 예전에는 그 뒷자리에 쉽게 말하면 약간 한열 뒤에 약간 예. 뒷자리에 아니, 앉았는데 불러 이번에는 뒤에. 바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저 옆자리에 앉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보고를 하러 왔는데 네.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 일어서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렇게 그냥 기울여서 그냥 보고를 예. 듣고 저기서 무릎을 꿇고 보고를 하는 저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김정은이 아들이 있다는 이제 그 썰이 있죠. 예, 정보기관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어쨌든 후계 구도에서는 선두주자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 동안에 있었는데, 이거 약간 좀 아닌가? 너무 왔는데 너무 네. 나왔는데 약간 이런 굉장히 느낌의 전면에 내세운 거죠. 뭐 그런 전망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보면은 그 군 관계자가 고위 간부가 무릎을 꿇고 막 김주애한테 뭐 얘기를 쏙닥거리는 뭐 그런 모습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귓속말을 하는 듯한 제 사진 좀 보고 있는데 네. 이쯤 되면은 뭐 김주애가 이 후계자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될지 저도 좀 궁금한데 신석호 여러분 부국장님을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럴 신석호 부국장께서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예. 한번 뭐 언급을 한번 하셨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이후도 좀 재미있고 이게 과연 이 위장인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후계자를 키워나가는 것인지. 아까 얘기한 아들의 존재가 있는데 아들은 어디 있는지, 아들을 꽁꽁 숨기려고 하기 위한 뭐 위장술일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 예. 사실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자리가 2010년도에 그 김정일이 아직 있을 때 네. 김정은이 앉았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 김정은이 아버지 이제 옆에. 등극하기 1년 전에 앉았던 자리이기 예. 때문에 그게 좀 의미가 있고, 저 보고를 한 저 사람이죠. 저분이 박정천. 네, 박정천이 오성 장군이에요. 굉장히 높은. 네, 북한에는 오성 장군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약간 좀 네, 굉장한 예우를 갖췄다. 그렇다고 볼 수 지위에 있습니다. 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열병식 사진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좀 저는 되게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트랙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구구절 열병식 이제 계속 하는데 매년 네. 하는데 물론 뭐 ICBM이나 뭐 이런 네. 것 좀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무기. 이런 거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대신 이게 뭔가요? 트랙터 트랙터죠. 네. 저 농사 트랙터를 저기 나오네요. 저 딱 진짜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뒤에는 유탄 군인과, 발사하는 게 달려 있고 또 다른 사진을 보면은 대형 이제 트럭인데 생수 트럭이래요. 겉에 이제 표면에 생수 뭐 배달 뭐 이런 식의 어떤 생수 생산 뭐 이런 생수 상표가 붙어 있고, 근데 안에는 방사포가 있고. 용악산 샘물. 예. 네.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야, 의미예요? 머리 많이 쓰는구나. 네. 북한도 고민하는구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물론 뭐 이렇게 포 하나 뭐 이런 거에 어떤 움직임까지는 뭐 큰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어떤 대규모 그 이동이나 이 부대의 이동이 있을 때 사실 미국이나 한국의 정찰 자산이 다 보고 있잖아요. 거의 뭐 1m 단위, 50cm 단위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늘 북한은 쇼잉. 어떤 뭐 무기의 어떤 위장, 예. 이 사전 감지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는 사실 호수에서 발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진위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맞는 걸로 좀 평가는 내려졌는데, 호수 안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이면 사실 감지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전략 무기를 비롯해서 이런 계속 지속적인 어떤 무기 개발하는 무기에 대해서 탐지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재밌었어요. 생수 트럭, 뭐 트랙터, 유탄 발사, 뭐 이런 네. 거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열병식하고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이게 이제 저희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것 중에 이제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게릴라전 하는 예. 군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그런- 위장 트럭. 이제 뭐 1톤 트럭에다 네. 1톤 트럭에다 무기 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런 류의 약간 좀 위장을 약간 벤치마킹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슈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오르는 강서구청장입니다.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공천이 슬슬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달아오르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총선 전초전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공천을 하는 걸로 네. 이야기가 됐고, 경선을 하겠다. 네, 경선을 하겠다. 그래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부터 보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그다음에 김용선 전 서울시 의원, 예. 그다음에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이렇게 3명의 후보로 나와서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일단 어쨌든 사회간의 관심이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민주당도 한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청 차장을 했던 이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예. 공천이 됐어요. 그래서 공천장을 수여를 했고, 그 8일부터 이제 그 지역 뭐 이렇게 여기저기 돌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3당, 그다음에 진보정당도 전투적으로 이제 임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네. 민주당과 뭐 그런 정장의 그렇죠. 대결구도 뭐 아닐까요? 그렇기는 한데, 예. 네네. 그래도 이제 출마하시는 분을 또 이제 공정하게 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정의당은 권수정 전 서울시 의원, 이게 이름이 낯이 익으시죠? 그리고 진보당은 권혜인 한의사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녹색당은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을 각각 후보로 정했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 보궐선거. 어떻게 될지까지는 제가 정말 못하겠는데 네. 눈에 띄는 후보.
일단은 뭐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쵸. 가장 예.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최종적으로 그것도 관심사고, 그리고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갔는데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사실 너무 관심사죠. 예. 이 향후의 총선 구도, 그리고 이 전국 운영에도 약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그런 요인 같고요. 이 경선 자체가 성사되는 것 자체가 조금 관심사였어요. 김태우 구청장 말고 다른 이제 김진선 전 강서병 위원장 네. 하고 잠깐만 지금 볼까? 틈을 타서 인생 김영성 전 서울시의원 세 분이 지금 등록했죠. 예. 예. 이 경선 참여를 좀 고민하셨잖아요. 예, 이 경선 이 김태우 구청장 참여에 대해서 좀 하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문제 삼아서 이제 경선 참여를 안 하시고 무소속 출마를 약간 시사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게 경선이 성사가 될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사가 됐습니다. 예. 지금 17일 날 아마 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지역 자체가 민주당 야권의 계속 강세 민주당 지역이죠. 텃밭. 예. 2016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도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사실 대표적인 야권 강세 지역인데 2022,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구청장이 당선이 된 거죠. 예. 그때 표 차이도 한 3% 정도 포인트, 3% 정도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번에 이제 만약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는다면 이거의 결과가 만약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사면이나 일련의 어떤 그런 조치가 최소한 강서 구민들한테는 네.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수도 있고, 예.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공익제보자의 어떤 그런 그 인정, 그건 뭐 국민들한테 인정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공천도 못 받고, 공천 자체가 사실 여론조사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공천도 못 받고, 뭐 아니면 공천을 받고 실제 본선에서 떨어졌을 때는 그런 반대적인 어떤 결과 영향이 나오면서 좀 향후의 어떤 정부 운영이나 총선 전략을 짜는데도 조금 수정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배는 혹시 뭐 민주당 쪽에 네. 이제 진교훈 전 전 차장에 차장이죠. 대해서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그 경찰에 있을 때는 대표 약간 기획통이었죠. 이제 주로 뭐 TF 같은 거 하면 항상 불려다니는. 경찰청 출입할 때 같이 그때 차장으로 승진해서 이제 인사하러 뭐 내려오고 이랬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하고 이제 저는 이제 수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이분은 이제 기획하고 예전에 경찰개혁 추진 뭐단 이런 TF를 많이 하셨고 뭐 그때는 뭐 전혀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거를 드러내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본인이 뭐 최근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마음속에는 항상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뭐 마음속에 제가 들어갈 수 없으니 네. 뭐 알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강서구가 이거 약간 민주당이 계속 했고 이렇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외로 약간 팽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건 2020년이잖아요. 2020년이 됐는데 지금 구청장 선거는 2022년이에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노현성 전 구청장이 3선을 했거든요. 예. 근데 3선을 원래 이제 그 구청장 이런 거는 3선 2위 그러니까 3선까지만 할 수 있어요. 연달아 할 수 네. 있는 3년이면 3선까지. 끝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 건데 어쨌든 2022년에는 김태우 당시 이제 어쨌든 네임밸류가 있었으니까 이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하면 생각보다 팽팽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와 그렇게 상황이 생각합니다. 다르다.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값만 놓고 보면 사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금 훨씬 화제성이 뭐 여야 있죠. 후보 예. 5명 중에서 가장 높죠. 화제성도 있었던 거고 향후에 어떤 이 국민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그런 부분도 사실 상당히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도 보고 어떤 그 후보자의 어떤 그런 뭐 화제성도 보고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방금 권기범 기자 얘기했듯이 팽팽할 수도 있죠. 네. 예. 다만 자,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인물을 넘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되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네. 경선도 한번 좀 재밌게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게 이게 예. 이제 당원 50%,
그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50%잖아요. 예. 이게 근데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아도 되느냐에 대한 사실은 이제 당 내에서도 뭐 여러 얘기가 있었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뭐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팽팽할 수 있다. 이것도 경선도 팽팽할 수 있다. 네. 이게 나름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희 같은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저희 같은 고관여자들은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니 총선 느낌으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당이 사활을 결고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 10월 11일까지 저희 중립기어도 같이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짚어볼까요? 이슈 탑2. 중꺾마 이재명. 센터장님 중꺾마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왜 중꺾마? 중꺾마 여기 쓰는 게 맞나요? 제작진이 썼는데요. 그런가요? 네. 약간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닐까요? 네. 응원은 아닌 것 같고. 예. 네. 자, 이제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네. 지 오늘로써 13일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3일 동안 사람이 굶으면 어떻게 될지 저는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제 정상적인 사고도 하기 힘들 것 같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수원지검에 출석하기로 또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3시 반이죠? 네. 근데 이제 뭐 아직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크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내놓거나 뭐 반응을 내놓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네. 조사를 받았는데 뭐 조사를 성실히 받아라 밥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단식에 대한 단식에 대한 예.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단식을 하는데 뭐 어떤 메시지도 없고 예. 뭐 어떤 협의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기는 하죠. 근데 뭐 대통령이 아세안 저기 하느라고 해외에 나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는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해외에서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 네. 한국에서 뭐 단식하시는 야당 대표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메시지가 따로 나오진 않고 있네요. 얼마 전부터 대통령은 이 국회 정치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물론 뭐 수석회의나 국회의나 이런 데서 정책 관련돼서는 좀 그 강한 표현들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 정치권 중심으로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하는 거는 대통령실도 뭐 크게 그거 하진 않았고, 예,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뭐 직접적인 워딩을 하진 않은 거 보면은 딱 그 기준을 정한 것 긋겠다. 같아요. 그래야지 향후에 어떤 그 가도 그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사실 유리하죠. 지금 그 뭐 만나서 뭐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야당에서 얘기하지만 지금 만나서 뭐 얘기할 게 하나도 없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 뭐 유리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설득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거고 괜히 잘못했다고는 수사에 개입한다는 얘기만 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계속 이런 모습에 좀 보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 사실 여권 인사 중에 이재명 대표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그렇죠. 방문을 했죠. 지난 7일에 태영호 의원이 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막말 의원의 대한 조치를 요구를 했다가 끌려나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전날인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태영호 의원이 탈북민 출신이시잖아요. 최근 청년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공산당원답다. 빨갱이가 할 소리는 아니지라고 쏘아붙인 걸 두고 이 네.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당대표로서 취해달라라고 이제 방문을 한 건데 끌려나가셨어요? 끌려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와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자기한테 이렇게 막말한 거에 대해서 약간 사과해라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이제 그 끌려나가니까 저기 이재명 대표가 혼잣말로? 본인은 엄청 억울했던가 보지 뭐 이러면서 약간 좀 혼잣말을 했다 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양쪽 얘기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중립교를 받고 제대로 팩트 확인하고 이제 저는 보면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을? 박영수 의원 면전에다 놓고 쓰레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저는 태영 의원이 거기까지 뭐 이렇게 가냐 이렇게 이 부분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당사자의 심정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이 탈북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뭐 어제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이제 북한 수뇌부들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쓰레기라는 표현을 하죠. 김여정이 맨날 그 무슨 담화문 낼거나 무슨 뭐 조중통 뭐 이렇게 그 언론 보도 통해 가지고 이 탈북민 쓰레기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당사자가
더군다나 이 딴 데도 아니고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면전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지금 최근에 국회 풍토를 보면 네, 막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발언 말고도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한테 이동관 씨 네. 그리고 뭐 최강 의원이 대통령한테 윤석열 씨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유치한 게 그 또 C 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뭐 C는 높임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봤다. 네. 참 구차하네요. 정말 구차하고 유치한 거죠. 그 C라는 C라는 말은 백과사전 찾아보면 주로 이제 동년배나 아랫사람한테 이제 오히려 그건 뭐 높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인 거죠. 그렇죠, 예. 그 이게 뉘앙스는 높이려고 다 한 읽을 수 건지, 낮추려고 있으니까요. 한 건지, 예. 비하하려고 한 건지, 그거는 뭐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고, 이거 듣는 사람들도 이걸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최강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도 아니고, 작년에 대선 이후에도 대통령한테 윤석열 씨 한번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박영수 의원도 뭐 끝까지 뭐 지금 뭐 사과나 그런 얘기 안 하죠.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 쓰레기 발언에 대해서는 딱히 뭐 조치를 취할 없는 것 것 같지 같아요. 않아 제가 보이는 보니까 거죠.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그러면은 조금 뭐 좀 수그러든다든지 뭐 정말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심할 때는 네.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라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아니면 당사자는 아니어도 주변 사람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나 할 수 있는 말 했다 이런 얘기하고 그게 문제는 초선이든 뭐 재선이든 다선이든 뭐 이게 가리지 않고 지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 질, 네. 품위가 좀 품위, 정치인의 훼손되는 것 품위는 같네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구제불능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뭐 막말을 넘어서서 뭐 대정부질문이란 제도 자체도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렇게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한테 다짜고짜 뭐 총선 나올 거냐? 아니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얘기 왜 하냐고요. 본전도 못 찾았잖아요. 예. 저는 안민석 의원이 몇 선인지 아세요? 5선이잖아요. 5선. 안민석 의원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는. 저 이제 그 최순실 때 뭐 예. 많이 했었고. 뭐 수십조? 수십조였나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수백조였나? 그때도 뭐 그런 얘기도 비자금? 했는데 하고 결국 뭐 윤지호 예. 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 기억 남는 게 없어요. 예. 왜 이런 안 좋은 걸로 자꾸 국회의원들이 기억에 남는지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진보당 전 뭐 대표였지만은 저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규탄 집회에서도 이상규 전 진보당 상임 대표가 네. 대통령한테 외놈이라고 했잖아요. 예. 아니 뭐 정말 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사실 제가 이제 온라인 뉴스 쪽 디지털 관련된 분야를 지금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봅니다. 예,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 어떤 기사 댓글도 보고요. 예,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보고 있는데 정치의 어떤 품위 하라 이거는 진보 보수 다를 그리고 것이에요. 여야를 지지하는 걸 떠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기 부끄러워 이거는 이미 예전 수준을 넘어섰고요. 그 이상의 어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여당 같은 것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예전에 제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예전에 보면은 뭐 남경필, 정병국, 원희룡 이런 의원분 초선 때 초선 모임들이 나서서 이제 당의 어떤 쇄신 네. 아니면 좀 자정작용 이런 거를 막 그 건의하고 물론 뭐 다 안 될 때도 많지만 건의하고 요구하고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양당에 봐서 초선들이 뭐 이런 움직임을 한다 그런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정치가 진짜 갈 때까지 가고 진짜 가면 뭐 막장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 갈 때까지 가면은 뭔가 어떤 의원들 내에서 좀 자정의 어떤 움직임 말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 본 적이 없는 거. 자, 그렇습니다. 다시 이재명 네. 대표 얘기로 넘어와서 지금 힘든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네. 내 인생의 해답 책을 통해서 한 말씀 왜 해주시다면요? 갑자기 시크해졌어? 우리 장 기자님 시크해졌어. 아니 답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정치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뭐 확인은 뭐 100% 할 수는 없겠으나
좀 그 진술이 오히려 재밌던데요. 뭐 클릭만 했다. 응? 뭐 이렇게 내가 나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한 일이다. 그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네. 뭐 그 진술들이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보는 진짜 목사님 간증하는 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교가 없습니다. 예. 어. 이거 뭐죠 질문이? 이 대표에게 한마디. 한마디 자 소신을 가져라. 단식을 계속하라는 뜻일까요? 며칠이나 하게 될런지. 네. 오늘 이제 아마 이따 뭐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예. 뭐 저는 이따 얘기하죠. 예. 네, 왜요?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오늘 내일 끝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그랬잖아요. 저기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어제인가 입장문 내가지고 예. 국방부 장관 해임하라. 네. 예, 여러 가지 실책, 네. 그 해병대 사건, 네. 홍범도 장군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마침 개각이 있고 예. 그리고 오늘 소환 조사가 아마 사실상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소환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물론 이재명 대표는 해임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뭐 사실상 뭐 해임 경질 같은 거죠. 이제 단지 이제 여러 사람 몇 명의 이제 장관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소폭의 개각이 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모습이 겹쳐지면서 뭐 좀 그만두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신다고 하셨군요. 예, 왜냐하면 이슈 탑 1이 바로 추석 개각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국방 라인 일괄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개각 얘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자면요. 네, 지금 오늘 이제 개각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론되는 대상이 이제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이렇게 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 이종섭 후임에 이제 이종섭 장관 후임으로는 신원식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죠. 신원식 네. 의원.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문화체육특보. 그 다음에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렇게 3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개각에 좀 기대되는 인물이 있으세요? 뭐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이분들이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유력하게 보도들이 되고 있으니까 뭐 김행 전 비대위원도 좀 뭐 관심이 가고요. 저번에 저희 중립교회 예, 나와주셨잖아요. 한번 나오셨죠. 예, 그러니까 여가부 같은 경우는 김행 전 비대위원이 예. 거론이 된다는 거는 좀 정무적 감각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이분이 여론조사 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네. 2002년 선거 때 이제 정몽준 후보 쪽 캠프에 합류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대변인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죠. 최근에 어떤 계속 국내인 쪽 여권 쪽의 어떤 주요 활동을 하셨는데 네. 아마 지금 뭐 문제가 됐던 게 여가부 장관 김현수 장관이 계속 잼버리 네, 이전과 그쵸. 이후를 다 떠나서도 뭔가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한 발언의 실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조금 행정적인 업무 말고도 정무 감각이 좀 있는 분을 앉히셔가지고 그런 네.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겠다. 실제로 여성 관련 또 업무도 하셨어요. 김행 전 네, 의원이. 맞아요. 예, 뭐 그렇기 하셨죠?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예. 여가부 산하 기관이 하나 예. 있어요. 거기 원장을 예. 옛날에 했었습니다. 예. 네, 아마 왜? 네? 왜요? 이거 별로 못 믿겠다는 표정.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예. 나름 자료조사를 하고 옵니다. 그럼요. 예. 자, 또- 그럼 네. 또 웃기게 하는 건 유인촌. 맞아요. 유인촌 MB맨의 특보죠. 예, 컴백. 상징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 국방부나 이제 여가부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잼버리든 뭐 최수근 상병 사건이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체부는 왜 갑자기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정무적 감각 그리고 이게 사실 문체부가 국정 홍보를 총괄하는 예. 부서예요. 예.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게 뭐 문체부가 사실 여러 가지 관장을 합니다. 이 언론도 관장을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포털 쪽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되게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국정 홍보를 어떤 일관성이나 뭐 제가 이런 얘기 뭐 좀 정부에 좀 유리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런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개각 네. 그렇게 좀 해석이 되죠. 유인촌 장관, 네, 유인촌 장관이 뭐 다 아시겠지만 배우 출신이시죠. 네, 맞아요. 네, 예. 뭐 지금도 그런 거다 뭐 아시지만. 연극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네이버 예. 검색해 보니까. 아, 예. 네, 최근까지도 이제 연극 무대. 그 박봉경 장관이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전해드린 얘기지만 그 대통령 지시를 잘 이행을 잘 못했다라는 평을 들었다라는 약간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성에 안 찬 거죠. 예, 약간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대통령과 약간 좀 이렇게 합심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인촌 그 특보가 언급이 되는 게 아닐까? 뭐 이 정도? 그 유인촌 특보가 어찌됐든 그런 거 있잖아요. 2번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아. 네,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본인도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약간 MB 정부에 있고 뭐 이러면서 보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물론 보수 인사이긴 하나 더 보수화가 된 거예요. 그 포지션 제가 최근에 못 봐서 잘 네. 모르겠는데 꼭 보수적이라고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약간 케이스가 있다면 예전에 좀 된 얘기지만 방송의 카우치 사건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장 기자는? 음악 방송에서 노출을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디밴드가. 모릅니다. 예. 그때 그 사건이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죠. 예, 난리가 나고 방송 정규범 심의 기자는 아시죠? 때문에요? 카우치 사건요? 예, 예,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라이브로 난리가 봤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저도 그 생방송으로 TV로. 봤는데 그 난리가 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인디 밴드는 다 죽일 놈들. 그 인디 밴드가 활동하는 무대는 다 태페와 어떤 예. 향락의 어떤 산실 이렇게 막 비판이 쇄도했을 때 이 뭐 인천 당시 장관이 서울시장 이명박 서울시장이었다고. 이명박 서울시장을 그때는 장관이 아니었죠. 그때는 그 연극 배우였고 예술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장과 가까웠고 그 이명박 시장과 함께 홍대 클럽을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인디 문화에 대해서 네. 밴드 문화에 대해서 인디 문화 뭐 이런 뭐 인식해서. 클럽 문화 이런 거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그런 걸 이렇게 좀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꼭, 현직에 예, 몸담고 자기 계시니까. 좀 예.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주지 않으실까? 좀 그런 생각도 해요. 정책의 어떤 그걸 정책화하는 데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물론 네. 뭐 진보적으로 갈 수는 없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인사풀이 너무 뭐랄까 전 네. 정권이죠. 전 정권 인사들을 계속해서 아유 깜짝이야. 빅스비가 반응을 했네요. 네, 아유, 빅스비가 인사에 관심이 많은 거고요. 전 정권 사람들을 사실 계속 이렇게 끌어다가. 다시 쓰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사풀의 부족을 네. 나타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네. 사실은 약간 뜬금없다는 반응들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최선입니까? 약간 예.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이게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네, 비판받을 여지도 네.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약간 이때다. 공격할 만한 예. 약간 여지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정치권 다 여야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전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지만은 현 정부에서도 보면 더 두드러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 뭔가 이 풀이 넓지 않다.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능력과 역량을 넘어서서 대통령과 코드도 좀 맞아야 코드 안 맞는 사람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갈수록 좀 좁아지는 느낌, 네. 예,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국민들 보시는 것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이 책을 그래도 구매를 네. 했으니까 또 사용을 해보자면 네, 개각 인사를 향해서 좋은 잠언. 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교사인데 왜 이렇게 아니, 왜 이걸 하는 거야?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점장이 같아. 흔들지 말고. 짠. 소신을 가져라. 이거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네. 다시 아니 할게요. 뭐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인사는 약간 소신을 자신- 가져야죠. 예. 네. 근데 보통 이제 인사할 때 보통 이렇게 대규모 개각 이거 뭐 대규모는 아니지만 개각을 하면 보통 한 명 정도 약간 이렇게 표현을 버리는 그런가? 카드요? 버리는 카드를 한 명 예. 놓고 그러니까 약간 집중 포화를 받을 사람 한 명을 정해놓고 나머지를 약간 가겠다 이런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은 어쨌든 그 뭐 해병대 이슈도 있고 그래서 뭐 교체를 하고 신원식 의원은 어쨌든 군인 출신이고 중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2명이 어떻게 될지 네. 어떻게 임명이 진짜로 될지 요거를 예. 약간 지켜보는 좀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합참의장 출신이고 이제 좀 세죠. 네. 예, 이전에 사실 다 알지만 약간 극우적인 발언도 약간 했고 했는데 어쨌든 현역 의원이잖아요. 현역 의원이고 현역 의원이 이제 입각을 하게 되면 조금은 더 허들이 좀 낮은. 근데 요즘 분위기 봐서는 뭐 야당이 봐줄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그래도 현역 의원이니까 청문회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허들이 낮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세 분 다 가실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예. 네, 그럼 센터장님은 이제 개각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 훈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훈수까지는 아니고 네. 글쎄요. 이번 개각이 개각 이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각 이후에 지금 정책 지금 뭐 민생 경제도 어렵고 물론 개각 자체는 국방과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여가부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서민들 삶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개각 이후에 전체 어떤 국무위원들이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 정책을 좀 전반적으로 좀 잘 짚어주시고 네. 좀 정리를 해서 좀 민생을 좀 잘 살피는 어떤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건 뭐 제 내피셜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처의 그 업무 능력에 대한 약간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렇게 차관급 인사도 한번 싹 갈아엎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일을 못한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각하기엔 일을 못한다고 사실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약간 지시했던 지시사항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 장관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자기의 지시사항이나 어떤 자기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게 정확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랬기 때문에 보다 자기의 이야기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약간 개각을 하지 않는가 그런 좀 방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럼 도대체 이렇게 답답했던 그 정책들이 무엇인가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에서 그게 뭔지는 아마 만약에 이분들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네. 이후에 어떤 정책이 일성으로 나오는가를 좀 지켜보면 네. 그 흐름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오늘 이슈 탑5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 국정에 영향을 미칠 현안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오늘 지금 얘기한 걸 종합하면 될 것 같아요. 개각과 이재명 대표의 단식 네. 그리고 오늘 추가 소환 조사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더 이상의 소환 조사는 없을 것이고 예. 그리고 오늘 개각이 있고 네.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은 저는 이번 주 안에 빠르면 뭐 오늘 내일 오늘은 아니겠죠. 이번 주 안에 단식을 그만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어떤 정권의 그 어떤 전국 운영이나 정치권 국회 돌아가는 상황은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개각 자체도 사실 특히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다른 뭐 여가보다 마찬가지지만은 정부의 어떤 실정 이제 잘못 과오를 좀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히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착안해서 이번 주에 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배는 오늘 오랜만에 진행자에서 네. 이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는 패널로 네.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역시 이게 의견을 얘기할 때가 신납니다. 네. 진행을 할 때보다 진행도 뭐 물론 이제 그 말을 듣는 재미가 있지만 예. 제 의견을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할 때가 오히려 마음 편한 것도 네, 있고. 다음번에 또 그럼 저와 함께 그 책이 생각보다 유용해요. 정확하네요. 네. 예, 아까 근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랑 대통령 모두 소신을 가져야 그렇죠. 되는 거죠. 신념을 지금 사실. 갖고. 예, 네. 양쪽 다 소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침착해라. 오늘 오후에 오. 조사받. 저는 이제 기본 주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조사받고 네. 그 결과가 어쨌든 뭐 다음 주 중에 뭐 영장을 칠 수 있다는 얘기를 예. 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하는 걸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게 아마 좀 전국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아마 이제 진술이 조금씩 진술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진술들을 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지켜보면 약간 그 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이게 나와서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이랬는데 정작 조사를 한번 받다가 물론 뭐 건강상 이유이긴 하지만 한번 서명을 안 하고 나왔잖아요. 조사에. 네. 그리고 진술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어쨌든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건데 약간의 궁색함이 조금 있어서 이게 약간 어떤 식으로 진술들이 보도가 될지 지켜보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망자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